금리가 연 1%로 0.25%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세와 가계부채 급증이 고려된 건데 한국은행은 내년 1, 2월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70대 심장질환자가 병상 대기 중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15년 전 모녀를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걸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없이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예고한 3일 동안 총파업에 4천 명이 집결했습니다. 일부 시멘트 업체 유통 차질로 이어져 건설 현장이 비상입니다. 건설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방치하고 매립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난치병에 걸린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수술 후 오랜만에 달렸습니다. 아직 온전치 않은 모습이었지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습니다. 0%대의 금리,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겁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해드린 바 있는 물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런 금리 인상은 대체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은행빚 많이 가진 기업이나 가계 부담이 내년에는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김연아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0.75%에서 1%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작년 3월 기준금리를 0%대로 내린 이후 1년 8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한은은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하다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올 들어 2%대를 유지하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2%까지 급등했습니다.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이 총재는 금리가 1%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이고 긴축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이라며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1, 4분기 인상을 저희들은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그렇다면 대선이 금리 인상이 어떤 변수가 된다는 것인지 이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당초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1.5%에서 2%로 0.5%포인트나 올려잡았습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 상승하고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물가 상승률을 2%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년 기준금리를 2%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행보가 빨라지는 것도 금리 인상 압박 요인입니다. 오늘 공개된 미 연준 회의록엔 돈줄 쥐기 속도를 높이고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변수는 내년 3월 대선입니다. 이 총재는 정치적 고려는 배제한다는 입장. 금융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총재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고 대선을 앞둔 금리 인상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됩니다. 이럴 경우 선제적 금리 인상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이번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저금리로 빚을 내 아파트나 주식에 투자하던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번 금리 인상이 가계, 더 나아가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은행이자 걱정하는 분들이 일단 많을 것 같은데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한국경제연구원은요. 올해 기준금리가 총 0.5%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1.03%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 그 결과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 부담은 연 150만 원, 즉 월 12만 원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한 달에 12만 원이면 적지 않은 액수군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4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3.58에서 4.954%로 5%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인 혼합형은 3.85에서 5.191%로 이미 5%대를 넘겼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에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 압력까지 고려하면 내년 주담대 최고금리는 6%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로 4.5% 이자로 4억 원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월 납입금으로 202만 원을 부담하고 있을 경우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져서 5.5%로 오를 경우엔 월 24만 원, 그리고 6%까지 오를 경우에는 월 37만 원 정도 더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 받기가 더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당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흡수 여지를 좀 남겨놓은 상황이어서 가격 안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에서는 매수 측에서 관망세가 더 심해지면서 우선 거래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네, 문제는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자만 오를 경우 빚내서 집을 사거나 투자한 이른바 영끌, 비투족은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끌에서 집 사거나 영끌에서 투기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용 파탄 나고 뭐 이런 게 연쇄 도미노처럼 터져버리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의 여파가 상당하고 특히 은행 대출 받아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 이 시기에 금리 인상 이건 적당하다고 봐야 합니까? 한국은행도 물론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당장 가계빚 부담이 커지면 민간 소비를 억누를 수 있고요. 또 가계뿐 아니라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지금처럼 민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평상시보다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2배 커진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둔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금융당국이 이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달 초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도 안 되는 확진자의 의료 체계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반 환자 진료에까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70대 심장 질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다가 집에서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장질환을 앓던 70대 여성 A씨는 최근 증상이 악화돼 급히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중환자 병상은 없었습니다. 하루 동안 병상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지난 23일 끝내 자택에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도 사망해서 오셨어요. 저희 응급실에. 대형 병원이나 큰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미 격리실이 꽉 차 있고. 경기도의 60대 B씨는 갑자기 심정지가 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병상이 없기는 이곳도 마찬가지. B씨는 끝내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코로나 병실을 막 확충하면서부터 그 환자들을 많이 못 받게 됐거든요. 네, 보통 80대에서 정도 가족이 있는데 절반을 갖다 코로나 다 날려버리면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족에 따른 피해가 일반 환자들에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12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600명을 넘었습니다. 병상 대기자는 어제보다 100명 넘게 늘어 940명이 됐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938명. 이런 가운데 사망자는 39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 18일 정부가 코로나 중환자 병상 확보에 나서면서 비코로나 환자 병상 97개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문제는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고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의 확산세도 고령층 못지않습니다. 18세 이하에서 환자 발생률이 성인보다 30%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오늘 교육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하루 500명 넘게 나오면서입니다. 18세 이하의 환자 발생률은 최근 4주 동안 성인을 처음 추월해 약 30%가 더 높습니다. 최근 한 주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의 경우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 50%가량 높습니다. 그런데 학년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고3이 고1과 고2보다 환자 발생률이 훨씬 낮게 나타난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백신 접종률. 고3은 96%가 넘지만 고1, 2는 46%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12세에서 17세까지 확진자 중 95.5%가 미접종자였고 18세 이하 위중증 환자도 모두 미접종군에서. 하지만 12에서 17세의 접종 완료율은 아직도 17%대에 그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접종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확대해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예,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정부가 당초 내일 일상 회복 유지 여부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내놓기로 했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딱히 대책이라는 게 마땅치가 않고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의 고민은 뭔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방역 강화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내일 오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했다고 정부는 말했습니다. 정부가 고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일상 회복에 기대를 걸었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점입니다. 연말에 각종 모임을 앞두고 직원을 뽑으려 했지만 일상 회복이 멈출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벌써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또. 예, 근데 이제 연말에 특수를 좀 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없던 날도 많았고 이제야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막막해진 겁니다.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중단이 된다면 이거 자영업자 아마 다 죽이는 일일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자영업자 A씨도 방역이 강화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또 그렇게 된다면 뭐 어떻게 이거를 버텨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추가 방역 조치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연일 당과 선대위 쇄신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머리색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반성과 쇄신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한 일도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외신 기자들 앞에 앉은 이재명 후보가 실용적 외교를 강조합니다.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또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그런데 머리 색깔이 하루 만에 새까맣게 바뀌었습니다. 반성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바뀌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15년 전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했던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준비해간 흉기로 헤어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37차례 찔러 숨지게 했던 사건인데 이 후보는 1, 2심에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에서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의 본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캠프 출신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대학 교수를 당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독재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포퓰리즘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후보가 정부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선 입법 독주를 하라는 게 대선 후보의 지시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담판이 무산된 뒤 결국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둔 채 2차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당내 중진급 6명으로 총괄 본부장 자리를 채우긴 했는데 새로움이나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선대위 인선 논란이 마무리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국민의힘 자세한 속사정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더는 지체하기 곤란하다며 2차 선대위 인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부 마무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 당 조직과 관련해서 어제 만찬회동에서도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역할과 직책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또 신문은 주접 떨어졌던데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결국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석인 채 오늘은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지사가 정책,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조직,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직능을 맡는 등 본부장급 6명 인선만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내 한 재선 의원은 명확한 시대정신 없이 규모만 불어나 이전 민주당의 실패한 모습을 닮아간다고 지적했고, 한 초선 의원은 새 인물도 혁신도 없는 인선안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초선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에 의견을 모았고, 임태희 전 의원은 오늘도 김 전 위원장을 찾아 설득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왔다 그랬더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전과 혁신은 아직 유권자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야가 혁신을 명분으로 영입했던 청년 정치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했는지 박경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은 권위적 사고를 강요하는 기성세대를 지적하는 이른바 꼰대짓이란 말로 당내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가르치려는 태도, 민주당이 대체로 옳다는 태도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꼰대스럽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출산 여부를 놓고 영부인의 자격을 운운한 한준호 수행실장의 글을 꼰대짓 사례로 꼽으며 아주 부적절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토론 배틀로 선발된 2030 대변인단이 선대위 인선을 놓고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8살 임승호 대변인은 선대위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국민의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느냐며 활력이 넘치던 당의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고, 36살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은 이미 선거를 다 이긴 모습이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대변인들 참 잘 키웠구나, 잘 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의 민심이 내년 3월 대선의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쇄신 목소리에 더 많이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시멘트 업체 유통 차질로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이 비상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시멘트 공장. 평소 하루에만 400대의 시멘트 운송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오가는 차가 없습니다. 시멘트를 실어 나를 차가 없어지면서 기계도 모두 멈춰 공장엔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인천의 또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 운행을 멈춘 운송차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동시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전 차종 전 품목으로 안전운임제 확대합시다. 파업 참여조합원은 약 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는 전국 영업용 화물차의 4% 정도지만
시멘트 운송차는 20%, 5대에 1대꼴입니다. 일부 화물연대조합원은 시멘트 공장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송차를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가입 안 하시더라도 그 기사분들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일부 건설 현장은 최근 요소수 품귀로 타격을 받은 뒤 이번엔 시멘트가 막히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대비 20% 이내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시멘트 출하는 거의 중단된 것으로. 화물연대는 총파업 마지막 날인 27일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총궐기 대회까지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본 건데요. 국민 법감정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헌 판단 이후 백연상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휴가 중이던 군인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일명 윤창호법.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봤는데 시간적 제한 없이 과거 범행을 이유로 나중에 일어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10년이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을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거나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한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헌재 결정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등 향후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브로커에게 10배 비싸게 넘겼다가 붙잡혔습니다. 불법 유통된 프로포폴은 원룸 등지에서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투여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원장 A씨는 지난해부터 프로포폴을 브로커에게 몰래 팔았습니다. 환자 투여량을 부풀려 빼돌린 프로포폴을 10배 비싸게 넘겼습니다. 원장님 지금 엄청 아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브로커 B씨는 강남의 한 원룸을 빌려 한 번에 100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했습니다. 일부 유흥주점 종업원들은 이곳에서 프로포폴을 맞으며 최대 1억 원까지도 지불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 A씨와 간호사, 브로커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원장이 오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구나. 저는 하나도 몰라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병원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이 온 거는 맞고 행정처분 요청, 저희가 검찰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기 화성에서 2살 난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한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의 징역 22년, 여성에는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아동보호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유망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경찰서를 나서는 남성. 지난 5월 2살 난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6살 A씨입니다.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거 모르셨어요? 안방에서 때린 이유가 뭐예요?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양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폭행해 뇌출혈로 쓰러지게 하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내 35살 B씨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 부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데다 다자녀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선고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단체는 검찰 구형보다 낮아진 법원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다둥이가 양육이 어려웠는데 입양을 했다는 것은 그럼 그 뭐 때문에 입양했냐? 반성만 하면은 깎아줘야 돼요. 검찰과 A씨 부부 측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각종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몰래 버린 쓰레기는 산을 잃었고 매립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야적장에서 중장비 2대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가 어른 키 3배 높이에 이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도 이처럼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성면 아닌가요, 이거? 고물상 업주 박모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이곳의 혼합 폐기물 700톤을 불법 투기했습니다. 폐기주가 이거 생건들에서 치우는 거라고. 검찰 앞에서 고발당해서 뭐 했으니까는. 민통성 근처의 한 양계장에는 시커먼 흙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삽으로 파보니 땅 속에서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일대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거는 김치국장에서 짠 거. 정모 씨 등 2명은 쓰레기 처리 업자 행세를 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거래처로부터 처리 비용을 챙긴 뒤 음식물 쓰레기 400톤을 불법 매립했습니다. 운반업체 허가증까지 빌려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병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경기도 특사경은 올 들어 지금까지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로 158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업자 등 138명과 업체 7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캡슐 커피 많이들 내려 드실 텐데요. 캡슐의 용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 용기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제대로 버려지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자원 낭비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용기를 넣고 단추만 누르면 어디서나 원두 커피를 즐기게 해준다는 캡슐 커피. 하루에 한 3잔 정도. 대형 커피 업체들까지 앞다투어 상품을 내놓습니다. 네스피 코코아 어르신 녹차할 때. 하지만 딱 한 번 커피를 내리고 나면 용기는 바로 쓰레기. 사용한 캡슐을 분해해봤더니 뜯기조차 힘든 데다 이게 너무 안 돼서 안에는 원두가루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캡슐은 원두가루, 거름종이, 진공포장 뚜껑까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소비자는 재활용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데 버릴 때마다 좀 고민스럽긴 해요. 커피 한 잔의 양에 비해서 이 버리는 게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품엔 처리 안내가 없고 설명도 제각각. 쓰레기통을 버리시는 안에 찌꺼기만 버리실 만한 재활용하는. 정부의 문의안이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데 양이 발생량이 많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커피 캡슐 시장은 5년 새 3배 증가해 올해 2천억 원대로 3억 개 이상 소비될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많은 캡슐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면 캡슐 소재인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은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것. 특히 이 둘이 한꺼번에 소각되면 인체 신경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이 탈 경우에는 그 불완전 연소할 경우에는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알루미늄도 같이 탈 경우에는 산화 알루미늄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치매라든지 또는 신경독성, 유전독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선 제조업체가 폐캡슐을 적극 수거하도록 했고 독일과 스페인, 멕시코 등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기관 내 캡슐 커피 소비를 금지하는 등 사용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내 20여 개 업체 가운데 폐캡슐 수거 업체는 한 곳뿐.
회식 프로그램이 있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문의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더욱이 국내에선 캡슐 커피 사용 후 처리 문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안 이뤄집니다. 에너지화할 수 있는 별도의 수거 체제 등을 마련해서 현실적으로는 그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환경을 훼손하고 재활용도 제한되는 커피 캡슐.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이른바 상위 1% 금수저들끼리 연결해주는 데이팅 앱을 해킹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해커는 여성 회원 사진이나 남성 회원 재산 내역 등을 실명과 함께 유포하기도 했는데요. 본인도 이 앱의 회원이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성들의 사진이 실명, 연락처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직 남성의 자격증과 사진, 연봉 증명서, 억대 외제차 보험증 등도 나돌았습니다. 제 사진이나 인증할 때 사용했던 다양한 서류들도 다 유출이 됐을 거고. 모두 해커 A씨가 데이팅 앱인 골드스푼을 해킹해 빼낸 회원 개인정보입니다. A씨는 본인도 이 앱의 회원이었는데 지난 9월 이 회사 서버에 침입해 회원 13만여 명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냈습니다. 이 가운데 21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 퍼뜨린 다음 해당 업체에 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추후에도 이게 어디에 사용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은 됩니다. A씨는 일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상위 1%가 어떤 더러운 생각과 행동을 일삼는지 얘기해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지난 1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킹 기술을 독학한 A씨는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자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유출한 자료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이르면 내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빚 상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늘리자 이 신용도를 낮추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일부러 카드론을 받고 현금 서비스를 받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영업난으로 1억 원을 대출받은 자영업자 오세범 씨. 대출 금리가 또 오른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출 유예를 해주든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지 말든지. 매출 회복은 더딘데 은행에선 대출 이자를 올린다는 야속한 문자를 보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되죠. 이것도 뭐 저희들이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영업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워서 이제 마지못해 받은 건데. 올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58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자 자진해서 신용 점수를 깎으려는 자영업자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5등급인 779점 이하가 저금리 대출 대상인데 900점대 자영업자들까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 스스로 신용 등급을 낮추려는 겁니다. 문제는 한 번 떨어진 신용도는 제자리로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 번 떨어진 거는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떨어뜨리는 건 쉬워요. 나중에 돈이 없을 때 그분들이 찾는 게 대부업체예요. 정부가 되려 자영업자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 구도심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형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손 의원이 당시 차명 거래한 것을 빼고는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마친 손혜원 전 의원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오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 전 확보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이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계획을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취득한 기밀이라 보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도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개발 계획이 기밀은 맞지만 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매입을 한 건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얻기 전부터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에 관심을 가졌고 부동산 매입 주 목적도 시세 차익이 아니라 지역 개발에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신 조카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부부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 측은 상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요즘 연일 사과한다, 반성한다고 말하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답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전략 수정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공보단장을 맡게 된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재명 후보를 성인물 배우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당 내에서도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막말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조수진 의원은 사람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는 것도 무죄일까라며 최근 큰절과 눈물의 사과 행보를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해당 글엔 이 후보가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질문에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첨부됐습니다. 과거 스캔들과 최근 이 후보 부부가 보여준 다정한 모습을 포르노와 순정파 배우로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의원이 선대위 공보단장으로 임명된 직후 올라온 이 글을 두고 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적인 표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표현이 과했다고 했고 선대위에선 공보단장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막말이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에도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왕자 낳은 후궁에 비유했다가 당 내에서까지 비판이 나오자 결국 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을 옹호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새로운 논란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도청의 5급 공무원이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도지사 부인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이후 첫 외출에 여자 수행원들이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배모 씨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채용돼 7급 공무원으로 일했고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인 2018년 9월엔 경기도청 5급 공무원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배 씨는 성남시 재직 시절 공식 업무 외에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외국인 의전 담당인 배 씨가 사모님 수행도 하고 외국인 의전도 하냐는 질의에 당시 행정기획국장은 그렇다며 외국인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고 5급 공무원이 수행하는 건 총리급 의전이라며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 부부가 공권력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도지사 부인 자격으로 한 공식 행사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 씨는 연락이 닿았지만 관련한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박람회인 서울 모터쇼가 올해부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꿔서 내일부터 열립니다. 미래 전기차는 물론이고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사족보행을 하는 로봇까지 볼거리도 다양한데요. 오늘 포커스는 미래 모빌리티에 맞췄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신형 전기차에 친환경 SUV, 전기 스쿠터까지 6개 나라 100개 기업이 참여한 서울 모빌리티 쇼. 올해 트렌드는 친환경 전기차입니다. 벤츠와 제네시스는 경쟁하듯 전시 차량 전부를 전기차로 구성했고 아우디와 포르쉐도 새 전기차를 선보였죠. 높은 출력이 필요한 이른바 슈퍼카도 하이브리드가 등장했습니다. We at Mercedes-Benz are aiming to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the electric age. For this reason, Mercedes-Benz is getting ready to go all electric by the end of the decade globally. 네 발로 걷는 로봇, 계단을 오르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움직이며 포즈를 취합니다. 현대차는 로봇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가 바꿀 일상의 모습을 선보였죠. 택시가 운전자 조작 없이 도심을 가로지르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교통신호를 파악해 자유롭게 유턴도 하죠. 전기차 기반의 이른바 로보택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혼잡한 도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현대자동차의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자율주행 버스는 그보다 빠른 올해 말 서울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올해 11월 말부터는 상암동 곳곳을 자율차가 운행합니다. 내년 4월에는 청계천에서도 자율주행 버스를. 기술이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시대. 미래 이동 수단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 영불 해협을 고무보트로 건너는 위험천만한 일이 난민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보트가 침몰하면서 27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영국 해안에 도착한 고무보트.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내립니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고무보트 25척이 프랑스를 떠나 영국을 향했는데 이 가운데 한 척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 침몰했기 때문입니다. Nous avons patrouillé, donc nous avons récupéré 6 corps à la dérive. Nous avons passé à côté d'une embarcation pneumatique carrément dégonflée. 34명이 탔는데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Malheureusement, il est fort probable que ce soit une seule embarcation où des dizaines de migrants essayent de pouvoir traverser la Manche. Je rappelle, dans des conditions d'une mer froide. 프랑스 당국은 인신매매 조직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불법 이민자의 미립국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distinguish between people who come here legally. We leave no stone unturned to demolish the business proposition of the human traffickers and the. 영국과 프랑스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불 해협이 묘지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올 들어 고무보트에 목숨을 걸고 해협을 건넌 이들은 지난해의 3배인 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88의 나이에도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배우가 있습니다. 연일 매진 세례로 관객 찬사가 이어지는 영원한 현역 배우 이순재 씨를 백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아온 65년의 연기 인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시간 가는 걸 모른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속곡 하나 맡으면 보통 6개월 가잖아요. 내가 언제 현역으로 고령자가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고령이라는 우려 속에 공연 시간만 3시간이 넘는 연극 리어왕을 선택한 건 작품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왕이 맨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비바람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백성들에 대한 이해를 전부 모르고 있었다. 아, 내가 그대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기억력은 점점 저하되지만 외우고 외우길 2달. 지금 정도는 좀 거의 다 완벽하게 외웠다고 보고 있는데 한 2달 걸려요. 그의 열정적인 연기는 관객들을 불러 모았고 결국 8회 연장 공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관객들이 채워주셔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이 나고 정신적으로 부담을 넣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연기는 완성형이 없는 끝없는 자기 성찰입니다. 연기라는 건 내가 늘 주장하지만 누구도 완성이 없어요. 다만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초심을 지키고 싶은 이순재 씨는 영원한 현역 배우이길 바랍니다. TV조선 백인영입니다. 희귀 질환과 싸우고 있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오랜만에 달렸습니다. 아직 온전치 않은 모습이었지만 마라톤처럼 재활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건강한 모습을 약속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태극마크 머리띠를 두른 채 400m 트랙을 달리는 후배들을 지켜보는 이봉주. 쌀쌀한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이 그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이봉주를 응원하기 위해 스포츠 스타 등 30명이 함께 달려 42.195km를 완주하는 도전을 가졌는데 마지막 바퀴에선 이봉주가 직접 주자로 나섰습니다. 직전 주자인 단거리 육상 꿈나무 비회사의 코치와 동시에 함께 달리기 시작한 두 사람. 꿋꿋이 허리를 펴지는 못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열정만큼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혼신의 힘으로 질주한 200m. 결승선을 통과한 이봉주는 후배 비회사를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제가 하루빨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빨리 건강을 좀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는. 지난 6월 수술까지 받았지만 차도는 없는 상황. 좌절도 잠시 이봉주는 다시 의지를 다졌습니다. 크게 좋아지질 않아가지고 좀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를 좀 받긴 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예전에 꼿꼿이 뛸 수 있는 허리 피고 뛸 수 있는 그때 뛰는 게 비회사에게도 아주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저도 감히 올림픽이란 큰 무대에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꿋꿋이 다시 뛰는 그날까지 이봉주의 달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식구가 별거니? 한데 모여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웃으면 그게 가족이지. 다 큰 자식들이 모여들어 바글거리는 집.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같이 고기 반찬 올려 밥상을 차립니다. 시인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 운수회사에 찾아가 트럭 몰고 서울서 부산까지 다녀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미주알 고주알 묻는 게 많습니다. 나이는 몇이냐? 결혼은 했느냐? 아이는 있느냐? 대답을 듣더니 25톤 트럭은 영 못 몰겠다고 하십니다. 시속 180원 밟아줘야 수지가 맞는데 조심성이 생겨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 100만 넘어도 브레이크에 발바닥이 올라가니 처자식이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그래서 그는 지금 돈은 덜 벌어도 5톤 트럭 몰고 가까운 데나 조심조심 다닌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나라 중 14나라에서 1위로 꼽은 최고의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전체 합산 순위에서도 가족은 으뜸이었고 직업, 물질적 행복, 건강이 뒤러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질적 행복을 최고 가치로 내세운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과 가족을 꼽았죠. 비슷한 예전 우리 조사들과 비교하면 뜻밖의 순위입니다.
설문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2년 전 한국인 행복의 조건만 해도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1위였고 건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돈과 명성은 응답률이 한참 떨어진 3위였습니다. 돈벌이도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일 텐데 올해 국제조사에서는 가족과 돈의 가치가 뒤집힌 겁니다. 무엇이 우리네 마음을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었을까요? 성실하게 일해 가족과 평범한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린 무슨 이유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족은 때로 돈을 향한 과속 질주를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가 돼줍니다. 하지만 가족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세상에선 그 브레이크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혼탁하고 때론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아들은 어릴 적 아버지가 밤새 택시를 몰다 퇴근해 머리맡에 별사탕과 라면 땅을 놓아주시던 기억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다독입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11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한국인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불조심에 특히 더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영하 2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큰 일교차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들쑥날쑥하겠는데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다음 주 초에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체온 유지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